자, 봅시다. 1번 보세요. 1번, 사회 1번. 간호조무사 A씨는 2차 병원의 외과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가 얘기했었죠? 2차 병원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2차 병원은요, 우리가 의원급은 입원실을 갖고 있어도 29베드 이하를 우리가 의원급이라고 그러고 30베드 이상의 병동을 갖추고 있으면 2차 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간호조무사 A씨 업무는 무엇이냐? 4번이죠. 입원실 및 진료실의 환경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2번, 임신 4개월 된 임신부가 산전 진찰 중 변비가 매우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한 간호교육 내용으로 옳은 거. 일단은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이섬유가 든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량도 살짝 늘려야 돼요. 근데 1번은 왜 틀렸어? 1000cc 이하로 수분을 제한한다? 임신부가 아닐지라도 1000cc는 너무 적은 수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는 매일매일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분량은 뭐냐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수분량이 아니고 순수한 물을 1.5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필요는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가 임신했다 그래서 칼로리를 높이면 안 돼요. 특히 탄수화물. 실제로 아기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는 4개월부터 몸무게가 느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일주에 450g 그 이상은 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했다 그래서 과다한 열량을 섭취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알찬 영양소, 비타민, 철분,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종류를 충분히 섭취해야지 열량을 높이는 영양소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3번이고요. 변연화제나 미네랄 오일 이거는 약재를 사용해서 변비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신부의 변비 해결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한 식이섬유 야채를 먹어주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이라 그러면 임신부의 운동은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요. 임신했다 그래서 활동량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간의 임신 과정은 절대로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집 개가 새끼를 가졌다고 병들었다고 하진 않습니다. 생식 기능일 뿐이고 약간의 과도기적인 과정인 거지 임신했다고 쉬어야만 된다?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던 여성이면 직장도 꾸준히 다니고 물론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너무 과다하게 야근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금해야 되겠죠? 답은 3번. 신생아를 침대에서 들었을 때 사지가 늘어졌다. 이거는 뭐예요? 아이의 근육과 반사량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시 호흡을 하는지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빨리 아기를 소생술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정집에서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낙상 후 고관절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이 우리가 대퇴부 위쪽과 골반이 연결된 부위를 고관절이라고 불러요.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데 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전형적인 노인학대의 유형 중에 방임이죠. 방임은 뭐야? 모른 척하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죠. 5번이에요. 정상분만을 통해 3.5kg을 출생한 신생아의 안정시 정상적인 활력 증상은 5개 중에 어느 것이냐? 1번은 왜 틀렸어? 36도에서 37도 사이가 신생아도 체온은 정상인 거예요. 근데 38.5라는 얘기는 염증 반응이고 40도까지는 완전 고열이에요. 완전 고열. 그 다음에 2번. 체온이 1도씩 상승하면 맥박도 같이 상승합니다. 이건 활력 증상 수업할 때 말씀드렸어요. 체온과 맥박은 같이 상승하고 같이 감소하는 거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혈압이 아기들은 100이 안 되지만 신생아의 혈압은 별 의의가 없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특별히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 불규칙하며 30에서 60회. 이거는 정상범위입니다. 정상범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상 맥박은 120에서 140이야. 딱 성인의 2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 하면 신생아의 맥박수를 재어봤더니 150이다. 어떤 상태냐? 정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울고 난 후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40까지가 정상인데 아기가 울고 나서 150이면 그거는 비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생후 첫째 주에 체중이 출생 시보다 10%가 감소했다. 이게 생리적 체중 감소죠. 3, 4일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고 3, 4일부터 시작해서 약 일주일 사이에 5 내지 10%의 체중이 감소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다? 섭취량보다 배설량이 많다는 거죠. 이때는 아기가 먹는 거를 적극적으로 먹지 못하는 거에 비해서 태변도 나가고 소변도 보고 아시죠? 태변은 태어나서 24시간 이내에 변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이 나와야 돼요. 24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태변을 안 보면 얘가 항문에 무슨 이상이 있나를 관찰해 봐야 되고요. 의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기는 소변을 언제 처음 보느냐? 태어날 때 이미 소변을 찔끔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변은 더 빨리 봐요. 태변보다. 그러니까 소변과 대변이 배출되는 거에 비해서 열량 섭취를 제대로 못하니까 체중의 일부가 줄었다가 다시 상승하죠. 왜냐하면 그 뒤로 먹는 거를 제대로 먹는 아기니까. 그 다음에 7번 임신부에게 결핍되었을 때 태아에게 크레틴병이 발생한다? 이거 여러 번 배웠죠. 갑상선 호르몬 부족. 선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아기의 질병이 크레티니즘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성장이 지연돼요. 잘 자라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 지적인 지체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요즘은요 그 대사질환에 대한 검사를 일주일 이내에 병원에서 아기 낳자마자 합니다.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선천적으로 어떤 대사질환이 있나 호르몬 장애가 있나 그래서 그때 발견되면 우리가 갑상선 기능 장애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걱정 안 하셔도 되냐면 꾸준히 섭취를 해주면 돼요. 약으로 먹이면 됩니다. 아기 때부터 얘가 호르몬이 계속 안 나오면 우리가 이제 성인인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일어나면 어떡하냐면 꾸준히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답은 4번이죠. 외부 기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더라도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체온 조절 중추의 위치. 그러니까 외부 기온과 상관없이 자기의 체온을 꾸준히 유지하는 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체온을 유지하고 사는 동물을 우리가 항온 동물이라고 해요. 항온 동물. 언제나 똑같은 체온을 가진다. 그래서 이 체온 조절이 되는 위치는 대뇌 안에 들어있는 시상하부입니다. 외우세요. 여러분이 체온 조절하는 것은 시상하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저건과 연관된 호흡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하라든가 구토중추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연수예요. 연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위태한 경우는 연수에 장애가 생겼으면 이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생존력이 떨어집니다. 답은 4번이고 9번 호흡에는 2개가 있습니다.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외호흡은 폐호흡이 있죠. 근데 실제로 폐호흡은 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폐포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폐포까지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호흡기도. 에어웨이. 공기만 들어오고 우리가 호흡의 진짜 뜻은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최인지 되는 걸 말해요.
이 체인지는 폐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내호흡이라고 그러고 외호흡이라고 그러고 폐호흡과 같은 뜻이고. 그러면 폐포에서 산소를 받아서 뭐에 쓰려고 그러냐? 뭐에 쓰려고 그래요? 어디다 갖다 주려고? 조직에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죠. 조직에 갖다 주려고. 그래서 조직에 갖다 주는 거. 조직에 갖다 주는 거는요. 조직에 갖다 주는 거는 이거는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밖에서 산소를 들여와서 폐포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부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로 갖다 주는 목적이 있느냐? 조직에 갖다 줘야죠. 조직에 갖다 주는 것을 내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게 아니야. 외호흡은 폐호흡, 내호흡은 조직호흡, 같은 뜻이야. 그러면 9번은 답이 뭐예요? 외호흡에 대한 설명을 말하라. 3번이죠. 여러분이 이번 과목 성적들이 다 80점 이상인 이유가 그동안 내가 설명해 준 거를 나름 열심히 들으셔서 80이 넘은 거야. 이거 다 설명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2015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가 최종 월경이다. 근데 이게 월경 그게 빠졌다. 월경 첫날 제가 얘기했죠. 분만 예정일 계산할 때 마지막 월경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성에 따라서 월경 기간이 다 달라요. 3, 4일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4, 5일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시작한 날. 근데 여기서는 시작한 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3일부터라고 되어 있으면 3일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만 예정일은 언제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9를 더해서 12가 안 되면 그 해에 낳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12가 넘으면 마이너스 3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8월 그리고 3일에다가 7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근데 알고 계세요? 분만 예정일 날 낳는 사람은 전체의 2, 3%야. 2, 3%. 그럼 나머지는 언제 낳느냐? 예정일 2주 전부터 예정일 2주 후까지 거의 다 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정일은 우리가 산정을 해놓는 거지 그날 꼭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11번 2주 전에 정상 질식분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식분만은 질로 나온다 그래서 질식분만이고, 이거를 우리가 정상분만, 질식분만, 두정이 분만 다 같은 뜻이에요. 머리부터 나오는 분만, 제왕절개가 아닌 분만, 이거를 우리가 질식분만이라고 합니다. 휴식적인 산욕기 산모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 3번이죠. 대량의 출혈이 있으면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거기다 쓰세요. 우리가 산후출혈이 있다라는 거는 아기 낳고 나서 500cc 이상의 출혈이 있을 때 산후출혈이라고 표현합니다. 산후출혈. 그 다음에 12번 임신 32주면 7개월이죠. 그렇죠. 아니다. 48이 32. 8개월이네. 8개월 차에 임신 중독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지켜야 할 시기는 뭐냐? 일단 저염. 그 다음에 고단백, 고비타민.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배란이란 무엇이냐? 성숙한 남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복강으로 배출된 것을 배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의 정자는 고안에서 수시로 만들어져요. 근데 여자의 난소는 어떻게 돼 있냐면 태어날 때 원시남포라는, 말하자면 난자의 뿌리가 점점
성숙해서 밖으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양쪽 난소에서.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생식력이 달라요. 여자는 이 난소를 거의 다 난소에 있는 난포를 거의 다 쓰고,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는 가임 여성을 15세에서부터 49세까지를 봅니다. 그때가 돼서 생리가 끊기면 생식 기능이 없어지지만, 남자는 고안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동안은 언제나 생식이 가능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한 70까지. 그 다음에 13번의 답은 뭐냐? 배란 후 2주일에 월경이 일어나는 이유는 5번이죠. 5번. 월경은 뭐야? 배란될 때 임신을 위해서 자궁벽을 포근하게 증식을 시켜요. 증식이란 얘기는 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궁벽이 수정란이 들어오는 거에 대비해서 폭신폭신하게 증식했다가 기다려도 수정란이 안 와. 그러면 다시 이게 밖으로 쏟아져 나와요. 이게 월경이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자궁벽에 있는 조직이 밖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월경이라는 거죠. 답은 5번. 임신으로 자궁은 규칙적인 비율로 증가하여 비임신 시에 10분의 20배로 증가한다. 임신 중에 자궁증대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죠? 신체 중심이 변화가 되면서 앞으로 배가 나오니까 요통이 생겨요. 내가 얘기했죠? 요부망곡, 우리의 척추는 망곡이 2개 있습니다. 경부망곡, 요부망곡. 그러니까 이 무리하게 앞배가 나오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죠. 답은 3번. 산후 3일째로 유방우렬, 유방이 우리가 이제 모유 수유를 위해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유방우렬이 있는 산모에게 모유 수유 준비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산모 교육 내용은 옳은 것은 무엇이냐? 알고 계시죠? 신생아가 엄마의 수유를 더 많이 할수록 유두를 수유를 하면 유즙이 더 많이 나와요. 이거는 내가 자세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열심히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더 많은 모유가 나오는 거지, 안 먹이면 줄어요. 답은 1번. 주부가 락스로 욕실 청소를 하다가 락스가 눈 안에 튀어 들어갔다. 눈 세척하는 방법은 뭐예요? 수돗물이나 식염수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눈을 세척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수돗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수도 기술이 높기 때문에 락스 청소를, 락스가 가볍게 들어가 있는 우리가 흔히 염소 소독이죠. 그래서 수돗물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생리식염수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아? 어쨌든 답은 2번이에요. 1살 여아를 양육 중인 김씨 부인이 기저귀 발진으로 보채고 힘들어하며 고민스러워한다. 기저귀 발진을 예방하기 위한 거는 뭔지 아시죠? 이거는 감염이 아니라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돼요. 대소변을 보자마자 바로 갈아주고 씻어주고 이래야지 뽀송뽀송하니 발진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염증이 아니라 축축해서 습기가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답은 3번이죠.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여 젖어있지 않도록 갈아준다. 18번. 산모와 신생아 간에 혈액이 맞지 않을 때, 거기 나오죠? 혈액 부적합에 의한 항원항체 반응의 결과로 이걸 우리가 태아 저하부증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느 때 나타나느냐? 엄마가 RH-고 아빠가 RH+일 때 태아는 RH+죠. 여러분이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우성과 열성이 무엇이냐? 2개의 성질이 만났을 때 우수하게 먼저 나타나는 게 우성이에요. 근데 RH+가 우성이야. 그러니까 RH-인 엄마가 RH+ 태아가 자라고 있으면 자기 몸과 다른 항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답은 2번이죠. 19번. 기초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 체격, 계절, 체온, 호르몬이 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기초대사량은 겨울에 높습니다. 겨울에 높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밖에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 몸이 대사량이 올라가면서 그 추위를 극복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량이 높은 건 여름이 아니야. 겨울이야. 그러면 기초대사량이란 무엇이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열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뭐에 비례하느냐? 체표면적. 체표면적. 쉽게 말해서 키와 체중이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 키가 150이고 40kg인 여성과 키가 180이고 90kg인 남자가 어떻게 대사량이 똑같겠어? 그래서 기초대사량의 뜻은 잠을 자지는 않아도 꼼짝 않고 누워만 있어도 우리 몸을 유지하는 열량. 그게 기초대사량이야. 답은 4번이죠.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특수한 직업인으로 간호조무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업무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근데 이거는 조무사에게만 필요할까? 아닙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해요. 성실과 책임 한수. 성실한 태도로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20번에 1번. 21번. 3세 미만 소아의 귀에 약물을 투여할 때 2도. 2도는 웨이도죠. 귓바퀴 속에 있는 우리가 터널이죠. 웨이도를 곱게 하기 위해 귀를 어디로 잡아당기느냐? 후하박. 그래야지 웨이도가 곱게 되면서 우리가 약물 투여 시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인은 뭐냐? 후상방. 후상방. 귀 위쪽으로 당겨야 되고, 아기는 귀 뒤로 아래쪽으로 당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후하방으로 계속 나오니까 국가고시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 성인은 어떻게 당기냐? 근데 다 반은 후하방으로 했대요. 왜? 이건 익숙한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게 인슐린인데 혈당을 높이는 인슐린이 무엇이냐? 인슐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답은 뭐야? 글루카곤이잖아. 글루카곤. 우리가 굶었을 때 나오는 건 글루카곤. 많이 먹었을 때 나오는 건 인슐린입니다. 22번. 척추골절로 인해 체간이라는 것은 몸통이에요. 여러분이 체간의 뜻을 아셔야 돼요. 몸통에다 석고를 하는 환자에게 주의 깊은 관찰과 문진은 물어보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의사 간호사랑 얘기하는 거. 문진을 통해 확인해야 할 증상은 무엇인가? 복부팽만. 복부팽만. 1번. 23번. 길거리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간호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기도유지. 3번. 이건 너무나 원칙이야. 정상적인 소변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거. 단백질이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에게서 배출되면 안 되는 거. 1. 당. 슈가죠. 왜 소변에 당이 나와? 2. 단백질. 3. 혈액.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4. 고름. 농. 우리가 고름을 농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은 다 비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가장 손쉽고 빠르고 여러 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소변이에요. 여러분 국가고시 보고 나서 마약 검사도 소변으로 합니다. 마약 먹는 사람 소변에 검출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답은 2번이죠.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부족하면 당뇨병을 일으키는 호르몬 인슐린. 1번. 그 다음에 약물의 투여 방법 중 약효가 빠른 순서. 이거는 여러분이 임상실무에서 투약법에 나온 거잖아. 정맥, 근육, 피하, 구강. 근육은 왜 빨리 흡수되느냐? 근육 안에는 미세한 모세혈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으로 흡수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처방전에 사용되는 약어와 의미가 옳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BID 하루 2번.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TID 하루 3번. QID 하루 4번. 그 다음 2번에 AC는 식전이잖아. OD 오른손, 오른눈, 오른쪽 눈. 그 다음에 PRN 필요할 때마다. IV 정맥주사죠. 무슨 근육주사야. 근육주사 IM이잖아. 뭐의 약자야? 인트라베이너스. 정맥주사. 인트라머스큘라. 그게 무슨 뜻이야? 정맥 속으로, 근육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28번. 절대안정을 하라는 오더가 난 환자에게 허용되는 활동은 뭐예요? 침상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답은 4번이죠. 대사소모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29번. K씨는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인해 매일 약을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에 들러 관리를 받고 있다. 고혈압을 치료 중인 K씨의 식이요법은 뭐냐? 일단 저염식이죠. 저염. 그리고 고혈압인 사람은 대부분 고지혈, 동맥경화 거의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방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 바꿔야 됩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기름 먹으면 곤란해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 환자가 입원하였을 때 간호조무사가 제공해야 될 기본 간호 아시죠? 가습기 공급, 적절한 습도 공급. 내가 얘기했어요. 호흡기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건조하면 호흡기 배출물이 나오질 않아요. 거기다 가습을 해줘야 호흡기 배출물이 묽어지면서 배출이 쉽습니다. 30번은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1번. 86세 김씨는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으로 내원, 병원에 찾아왔을 때 내원이란 말을 씁니다. 백내장 수술하였다. 백내장 수술을 교육해야 할 주의사항은 뭔가? 백내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안대를 착용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꺼즈로 만든 안대를 줬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플라스틱 안대가 나와요. 이렇게 동그란 안경 모양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그 수술받은 부위에 어떤 충격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부위 통증이 있는지 안압이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안과 수술을 한 눈은 누울 때 그 수술한 눈을 위로 해서 눕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른쪽 수술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누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눌리지 않도록. 답은 2번이야. 수기요법. 여기서 수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손수자예요. 손수. 그 다음에 수용요법은 뭔지 아시죠? 수용요법은 물수자예요. 한 방에서 두 개가 틀립니다. 한글은 똑같은 수지만 하나는 손으로 만져주면서 하는 거. 추나, 안마, 지압, 도수치료, 경락, 이거 다 수기요법이야. 그러면 수기요법은 왜 하느냐? 관절 운동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일정한 신체 부위를 잘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한쪽은 아파서 못 움직여. 이런 경우에 관절 운동이 제한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관절 운동을 더 개선하는 게 수기요법입니다.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33번. 침은 오장육부와 기와혈의 기능을 조절해준다. 질병을 치료하는 그 원인이죠. 침 시술을 받은 환자는요, 환자 상태를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 1번에 현운이 무엇이냐? 그 침에 대한 공포, 뭔가의 그런 부작용으로 침을 맞으면서 현기증, 식은땀 이런 것을 동반하는 걸 현운이라고 합니다. 현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침 부작용이죠. 침 부작용.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사람들이 자기 몸에 뭔가를 꽂는다는 것은 다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시술을 해도 IM을 맞아도
그거를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사 한 대 맞는 것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개인차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 개인차를. 남한테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나는 뭐 자연분만 할 때 별로 힘들지 않았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망언이야. 왜? 나는 힘들지 않았어도 자연분만 때 나는 정말 죽을 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통증의 강도는요, 개인차가 많아요. 우리 학생이 옛날에 주사 실습할 때 주사기가 지나가는데 소리 질러. 찌르기도 전에 주사기 준비해서 이렇게 갖고 가는데 소리 질러. 그거 엄살인지 뭔지. 자, 33번에 1번이야. 치아후식증은 뭡니까? 충치죠. 충치. 그러니까 모든 질병 중에서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게 충치라고 봐야 돼. 여러분이나 나나 봐봐. 나는 충치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치아후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칫솔질, 올바른 이솔질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불소도포 아동기들이 해주죠. 그래서 뭐 나오잖아. 불소치약, 불소가 들어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치과,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있어요. 예방 방법이면 예방 방법만 찾아야 돼. 치면 열고 전색은 이거 뭐야? 때우는 거 아니야. 이건 예방이 아니라 치료죠. 치료.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게 문제를 제대로 푸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문제 안 읽고 이거 어서 많이 본 거야. 이런 체크해서 낭패 보는 사람 많아요. 답은 2번. 치과 진료실에서 감염 방지법은 뭐냐? 멸균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수술 시에는 당연히 멸균 대 수건을 착용한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임플란트가 일반화되면서 치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멸균법에 신경 씁니다. 제가 얘기했죠. 임플란트라는 게 치과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질, 모든 기구가 임플란트야. 그럼 이런 임플란트는 무슨 무균법? 외과적 무균법 써야 됩니다. 외과적. 내가 얘기했다. 외과적은 절대적인 개념이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외과 수술 기구, 수술포 다 멸균 처리해야 됩니다. 답은 4번. 보건관을 할게요. 보건교육 시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지식을 직접 가르치며 설명하는 강의의 장점. 이건 내가 뭐라 그랬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강의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강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답은 2번. 고온다습하고 냄새가 나는 작업장에 유해증기를 희석하기 위한 방법. 환기죠, 환기. 제가 얘기했잖아. 사람들에게 가장 쾌적함을 주는 건 환기다. 공기를 바꿔주는 거. 에어컨 트는 사무실도요. 하루에 2-3번 창문 열어서 환기를 한 다음에 에어컨 틀어야 돼요. 시원하다 그래서 창문 꽉꽉 닫고 있으면 안 좋습니다. 38번. 1차 보건 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어저께 문제풀이도 나왔지.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5번. 이산화탄소 증가,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답은 5번. 이거 어디서 본 문제야? 이거 처음 나온 문제 아닙니다. 보건교육 시 대중들을 단시간에 교육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 방송 매체, 매스미디어, TV, 인터넷,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1번. 기후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를 기후요소라고 하는데, 기후요소 중에서 인간의 체온 조절에 중요한 온열 요소는 뭐냐? 기습이죠. 우리가 기후 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 온열 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이에요. 1차 보건의료는 지역사회 내에서
각 개인이나 가족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건의료 서비스다. WHO가 규정한 1차 보건의료 내용 9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6번이죠. 6번. 1번은 급수가 아니라 식수야. 2번은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이죠. 그 다음에 3번은 계절병 예방은 들어있지 않고요. 풍토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풍토병, 그 지역에만 있는 질병. 모기가 있는 열대지방에 내연모기와 말라리아가 있지, 모기 없는 곳에서 매개체가 없는 말라리아가 생길 리가 없으니까 한대지방에는 말라리아가 없고 열대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의약품이 아니라 기본의약품이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베이직한 거.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1차 보건의료는 베이직이다. 기본 의료다. 누구나 혜택받아야 하는. 그 다음에 43번. 오염된 물이나 음료수를 마심으로써 물속에 들어있던 병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 발생하는 수인성. 한자로 이건 뭐야? 물로 인해 생기는 병.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 이퀄 경구감염병. 자, 이거는 콜레라 장티푸스죠. 여기다 이질 추가. 이질. 옛날에 우리나라 이거 많았어요. 지금 없어졌죠. 왜? 상수도 보급률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 99%야. 소독된 물을 먹고, 또 노천에 화장실 보는 사람 없잖아. 요즘 다 수세식이잖아. 그러니까 수인성 전염병이 우리 입으로 들어올 일이 없는 겁니다. 동남아 쪽에 가시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44번. 직업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직업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업병은 내가 사흘 전에 이 회사 들어가서 걸린 병. 직업병 아닙니다. 선생님이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정맥류 생겼다? 직업병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근로자들이 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 답은 2번. 45번. 진료비 지불 제도 중 의료인이 제공한 서비스 약재, 진료 재료별로 각각 비용을 신청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은 행위별 수까지. 단점은 과잉진료. 과잉진료.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게 행위별 수까지죠. 행위별 수까지를 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장수화, 평균 수명의 증가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46번. 전 인류에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WHO는 1948년, 우리나라 1949년 가입. 47번. 우리나라에서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호직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그래서 보건진료원입니다. 이 사람이 일하는 것이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48번. 동일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2 내지 5명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후 사회자 진행에 따라서 공개 토론한다. 제가 얘기했죠? 2 내지 5명의 강사가 의견 발표한다. 심포지엄. 긴 말 필요 없어. 발표자가 있다. 심포지엄. 그 다음에 집회의 참여자 수가 많을 때 몇 개의 소분단으로 나누어 토의한 후 다시 전체 회의에 종합하는 보건교육 방법은 1번. 분단 토의. 6 내지 8명으로 나눈다 그랬죠? 자, 여러분이 문제를 계속 풀어오고 수업을 들을수록 알고 있는 문제, 어디서 본 듯한 문제가 점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전부 80점 이상을 기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 하나의 문제를 들으면 정확한 답을 머릿속에 넣어야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나 응용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명확한 답을 머릿속에 넣는 게 공부지 많이 들여다보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내 말씀 아시죠? 그 다음에 50번.
정신적, 육체적, 신경적 노동부하에 반응하는 생체 태도를 의미하는 산업피로. 산업피로는요, 쓰세요. 산업재해의 원인이 돼요. 산업피로가 쌓이면 재해가 생기는 거야. 잠 못 자고, 힘들고, 두통 있고, 온몸이 뻑적지근한데 일하러 나가면 제대로 되겠어? 그러니까 산업피로 때 이거를 해결해야 돼. 답은 5번이죠. 산업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작업 공고 및 작업 자세를 신체공학적으로 고안해서 편한 자세, 몸에 좋은 자세로 하는 게 좋죠. 선생님 오늘 그 원격 강의 앉아서 하지 않고 지금 교탁에 서서 하니까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게 더 스트레스야.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그 요즘 그런 가구 나오잖아. 스위치 딱 키면은 책상 위로 쫙 올라오는 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도요. 내가 뭐라 그랬어? 엉덩이 끝이 의자의 끝에 있어야 돼. 걸터 앉으면 안 돼. 의자 안으로 90도 딱 들어가 있어야 올바른 자세예요. 선생님 원격 강의를 앞으로 반은 앉아서 하고 반은 서서 하기로 했어요. 자 50번까지 했으니까 5분 쉬고 51번부터 하도록 합시다.